네, 한국 경제 선순환 구조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지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거부터 좀 볼게요. 지난해 요즘 그 정부에서 한참 그 성과로 지금 뭐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이게 처음으로 4,400만 원 돌파해서 대만을 2년 전에 추월당했었는데 우리나라가 대만에 다시 대만을 넘어섰다. 이 뭐 좋은 것 같은데 일단 국민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이게 GDP하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GDP는 이제 그 영어 표현이지만 국내 총생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땅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다 합친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렇죠.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내에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경제 활동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국민 총소득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소득도 있잖아요. 토능민. 예, 그런 거를 포함해서 여기서 돈 많이 벌었지.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외국에서 어쨌든 간에 벌어들이는 소득들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합치고 외국인이 벌어나가는 건 빼고 이렇게 한 게 이제 그러니까 국민 중심으로 본 게 국민 총소득이고 그게 들었다는 거구나. 예, GDP는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국내 안에서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간에 만들어낸 하나의 소득인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이게 4,400만 원까지 돌파했고 2년 전에 이게 대만한테 추월당했었다면서요. 한 20년 만에. 그러다가 그렇죠. 이번에 다시 또 대만을 다시 앞섰다고 하는데 그럼 내 지갑은 그렇게 뭐 두꺼워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뭐 기분은 나쁘지 않은데 정부에서도 이거 굉장히 성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과 아닌가 이게? 근데요. 지금 이제 잠시 전에 말씀하셨듯이 20년 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만하고 한국은 비교 대상 국가가 아니었었어요. 대만은 우리나라예요. 아 이런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처졌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 국가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근데 재작년에 2년 전에 역전당하면서 갑자기 이제 대만이 비교 대상 국가로 이렇게 부상해버린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가 저는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1인당 국민 총소득보다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요. 1인당 GDP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를요. 1인당 GDP 기준으로 쓰는 게 일반 국제사회 보편적인 하나의 기준이고요. GDP는 익숙한데 GNI 하니까 뭔가 우리가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 총소득도 이제 산출을 하지만은 GDP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을 보려면은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외국인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국제화 시대에 맞는 거다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인당 GDP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 2017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6천억 달러 정도 더 많아, 아니 6천억이래. 6천 달러 정도가 더 대만보다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역전됐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화제가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씁쓸한 얘기고요. 대만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훨씬 작고 그렇죠.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되죠. 거칠게 표현하면요. 근데 어쨌든 1인당이니까는 1인당 전체 GDP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 언론 보도에서 저는 이게 이 보도가 한국에서 이렇게 보도가 날 때 거꾸로 대만이 굉장히 저는 속으로 비웃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만이 한국의 이런 언론 이 내용을 보도를 하는 거 보고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1인당 GDP든 1인당 GNI든 간에 이거 산출하는 게 어떻게 산출하냐면요. 일단 그 나라 돈으로 먼저 그러니까 소득을 다 계산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한국 돈으로 아까 4,300만 원 그렇게 얘기했듯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 나라 통화가 우리가 주권 국가니까는. 내가 달러로 월급 받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화로 우리나라는 다 계산을 하고 대만도 대만대로 다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건 물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율을 적용할 때 물가 고려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물가 고려하지 않은 그러니까 소득을 그러니까 다 계산을 해요. 한 다음에 인구수로 나누죠. 그걸 이제 그러니까 환율로 이제 바꾸는 것 뿐입니다. 바꾼 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인당 GDP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물가 뭐 이런 거 없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 나라 국민들 입장 속에서는 평상시에 이게 체감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작년에 한국은 1인당 GDP 증가율이 3.3%였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명목 GDP인 거죠. 물가까지 포함하는 거 다 포함해서. 근데 대만은 뭐냐면은 3.6%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높았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3.6%가 올랐어요. 작년 1년 동안에요. 근데 대만은 2.5%가 올랐어요. 대만은 물가가 안 올랐네. 그럼 그러니까 소득도 더 많이 오르고 소득 증가율도 높았고 물가는 더 낮았어요.
그러네. 그럼 어디가 좋은 겁니까? 당연히 대만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달러로 바꾸는 순간에 엎어져 버린 거야. 이게 바뀐 거예요. 환율을 바꿔가지고 달러로 바꾸는 순간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환율 딱 원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럼 대만은 무슨 돈을 쓰는 제가 대만을 안 가봐갖고 무슨 돈을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대만 돈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나 보죠? 아니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건데 대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이 그 외환 보유액이 윤석열 정부 이후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35억 달러 줄어들었어요. 335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한 4천억 달러 좀 넘지 않아요? 4천억 달러 넘는데 이게 한 4,600억 달러 있다가 한 4,200억 달러까지 쭉 떨어지는 4,200억 달러 밑에까지 떨어졌죠. 최근에 이제 간 것이요. 그런데 대만은 같은 기간에 1,311억 달러 증가했어요. 대만은 외환 보유액이요. 그러게. 외환 보유액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4,200억 달러 조금 넘습니다. 근데 대만은 5,700억 달러가 넘어요. 대만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절반뿐이 안 되는 나라가 외환 보유액은 우리나라보다도 한 1,500억 달러가 더 많다니까요. 이걸 GDP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만은 뭐냐면 76%나 됩니다.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외환 보유액이 많다는 얘기는 환율 방어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대만의 환율이 타이완 달러라고 우리가 부르죠. 대만 달러예요. 대만의 통화 가치가 굉장히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겪을 때도 대만이나 싱가포르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했던 이유가 방어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외환 보유가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도 장난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 별로 그렇죠. 재미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환율의 변화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20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부터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1,200원 밑에 있었습니다. 한 20년 동안에 2000년대 보게 되면은 한 많이 내려갈 때 1,050원에서 한 1,200원까지 요새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1,300원 지금 1,330원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1,330원대에서요. 그때부터 변한 게 어느 정도 변했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2022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많이 그러니까는 원화 가치가 떨어졌던 나라였었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그렇죠. 일본이 워낙 뭐 특별한 저거니까는 금리를 못 올렸었으니까는. 그런데 우리는 금리 올렸는데도 한 13% 떨어졌었어요. 원화 가치가요. 그런데 그때 대만 같은 경우는 한 6%뿐이 안 떨어졌어요. 왜 안 떨어졌을까? 그럼 방어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외환 보유고를 그럼 썼다는 거야. 충분한 아까 5천억 달러 있는 거를 그럼 많이 소진했겠네. 그럼 아니 소진은 별로 안 했어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는 투기 세력들이 장난해서 많이 가잖아요. 취약한 쪽에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이 취약해지면 바이러스가 들어가듯이 똑같은 겁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한국은 외환 보유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방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저기를 공격하면 금방 이 장난감 갖고 놀듯이 놀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블룸버그에서 그거 한때 그랬잖아요. 아시아에서 제일 취약한 통화 취약성이 큰 나라가 한국, 필리핀, 태국을 이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했었던 때 있었잖아요. 외환 보유가 그런 면에서도 많은 게 필요하구나. 그렇죠. 외환 보유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화폐 같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인 거니까요. 근데 이게 작년에 2023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1%뿐이 안 떨어졌어요. 뭐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2022년에 13% 떨어졌던 것이 작년에는 1%뿐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대만은 작년에 4.5%나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작년에는 더 떨어졌다 이거죠. 대만이 그러니까 2020년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하다가 작년에 그러니까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보다도 한 4.5배 간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는 외환 썼다. 쓴 거예요. 한 500억 달러 가깝게 환율 안정을 위해 가지고 이걸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얻은 게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대만이 그러면 왜 이렇게 대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용인을 했느냐. 이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게 그 아닙니까? 얘네들 이걸 일부러 방어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대만 가만히 보니까는 한국하고도 경쟁 관계가 일부 있잖아요. 근데 통화 가치가 한국 통화 가치가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 그럼 수출에는 일단 수출 대기업한테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대만이 그러니까는 수출 경쟁력, 산업 경쟁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그러니까 이게 대만 달러를 대만 달러가 그러니까 2022년도에 너무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져 가지고 경쟁력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저해가 되고 있다 생각이 돼 가지고 이거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방어할 능력이 없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서 방어를 좀 안 해갖고서는 그 4%까지 떨어졌다. 한국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반올림 하면 5% 정도 떨어졌으니까는.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외국 헤지 펀드나 그런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대만은 들어가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뭐 외환 보유고를 재작년에 쓰지 않아도 그렇게 안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엔 또 그러면은 왜 그렇게 그 투기 세력이 작년엔 그럼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2022년 같은 경우는 대만도 일부는 이제 그러니까 그 했죠. 개입을 하고 이제 그랬지만은 근데 2023년에는 덜 개입했다 그렇죠. 거지? 덜 개입하고 거의 개입을 안 했죠. 왜냐하면 환율이 너무 또 그 가치가 대만이 안 떨어지면 한국하고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대만 국민들 입장 속에서는 달러로 환산한 소득보다도 자기네 나라 대만 달러로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내용적으로 이걸 달러로 환산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그러니까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은 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 그런 뒷사정이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이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정권 이 기간 동안 같은 기간 동안에 1,311억 달러나 증가했어요. 그 일단 대만이 외환보유고가 그렇게 증가한 거는 일단 수출이 잘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수출 안 되고 또 외환보유고 환율 방어하는데 많은 돈을 쓰니까 외환보유가 대만하고 싱가포르는요 외환시장 개입을 미국이 소위 말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시장 개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 개의치 않는 나라들입니다. 거기는? 스위스도 그렇고. 그럼 환율 조작국 뭐 이런 거로다가 환율 조작국으로 가끔 시비를 걸면은 그 나라들이 하는 단골 메뉴가 있어요. 이건 통화 정책이다.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디플레 압력이 오히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너무 강해서 지금 저기이기 때문에 이건 통화 정책이라고 이거를 그래요. 이게 미국이 양적 완화를 가지고 양적 완화로 돈을 막 풀 때 브라질이나 중국이나 인도에서 니네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저기 환율 전쟁하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왜냐면 이거 통화 정책이다 그랬거든요. 그걸 똑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네 그거는.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위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보면 미국이 다른 나라 보고 뭐 환율 조작국이네 만에 이런 거 할 자격이 없어 정말. 없죠.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이 그거 보고서 나올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좀 이 방송을 적합치 않은 너무 호들갑을 하시는 거야. 이거 안 지키면 그러니까 뭐라도 난리가 날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상식이잖아요. 통화 가치가 불안정해지게 되면은 경제에 굉장히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니까는 화폐 주권을 화폐 가치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하는 것도 화폐 가치 안정이잖아요. 환율도 그러니까 화폐 가치 안정인가 대외적인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최후의 방어망이 외환 보유액이라는 것을 알고 그럼 외환 보유액을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건 뭐냐? 경상수지흑자, 무역수지흑자죠. 그렇죠. 그거를 위해 가지고 그걸 위해 가지고 이 친구들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무역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액이 76%나 가고 앉아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90% 안팎까지 이렇게 막 유지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대만이 사실 인구수도 작은데 그렇게 수출이 그렇게 우리하고 비교해서 많이 잘 됐나 보죠. 그럼 어쨌든 대만 TSMC는 어쨌든 같은 반도체긴 하지만은 우리는 안 이따가 되는데. 할 얘기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그 대만을 상징하는 기업이 TSMC고 한국을 상징하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거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TSMC보다 기업 가치가 더 높았었습니다. 그렇죠. 시총이요.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2021년부터 역전돼 가지고 지금은 TSMC의 기업 가치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합한 것보다도 1,000억 달러 이상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TSMC는 지금 6,000억 달러까지 올라갔고 삼성전자는 지금 4,000억 밑에서 3,000억 달러에 대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러니까는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산업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상징하는 예. 양국 기업들인데 그게 얼마나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저는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한데요. 예. 씁쓸한데 대만은 그러니까 대만이나 한국 같은 경우 과거에 보게 되면 세계은행에서 아시아의 신흥 공업 국가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차세대 예. 이렇게 했던 게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 나라들이었잖아요. 네 마리 이용해라고. 이런 나라들이 되게 수출로 성장을 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공통적으로요. 예. 수출하다 보니까 대외 개방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예.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소위 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라든가 환율 안정성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무역 수지 흑자가 굉장히 절대적이었던 거죠. 예. 우리 그게 부족해 가지고 외환위기 터졌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더구나 동아시아 외환위기 겪으면서 그러니까 더 뼈저리게 느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부터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쭉 유지됐던 거 아닙니까? 예. 2020년 전까지요. 예. 그렇죠? 근데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지금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산업 경쟁력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환율 경쟁력인 거예요. 예. 환율 경쟁력이요. 근데 환율 경쟁력을 그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은 그 방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예. 그러니까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리 걔네들은 외환시장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미국이 제시한 수준을요 항상 크게 넘습니다. 대만과 싱가포르들은요. 그 보고서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넘어요. 예.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선을. 그러니까 대미 무역 흑자는 좀 넘는 게 주로 단골로 우리가 걸리는 거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늘상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두 나라가 미국이 요구하는 걸 훨씬 넘습니다. 두 자릿수로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걸 못 넘기는 이유는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넘어도 야 우리 환율 조작국 욕하지 마라. 우리는 할랜다 통화 정책이다 하는데 우리는 못하는 이유가 외환 보유고가 작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죠. 우리는 그러니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네. 경상수지 흑자를 축적하는 것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많은 대부분 국민들이 다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무역수지 흑자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예. 경상수지 흑자에서요. 그런데 예. 무역수지 흑자를 결정하는 것 중에는 예.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환율 경쟁력이라 이거예요. 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예.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싸게 팔 수 있는 그렇지. 거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그 두 나라들은 외환시장 개입을 해가지고 자국의 통화 가치가 너무 절상되지 않도록 이거를 한다 이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필요한 거죠. 외환 보유액을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왜 한국만이 그러니까 GDP 대비 한 25% 정도로 그것도 많이 올려가지고 그런 겁니다. 외환위기 때는 훨씬 더 적었었죠. 예. 근데 이제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경우는 거의 80% 싱가포르는 90% 안팎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 싱가포르가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요. GDP 대비로 했을 때 일본,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GDP 대비 국가 정부 부채가 150% 막강하게 되는 나라예요. 근데도 신용 등급이 항상 AA 1등급으로 그러니까 항상 1995년 이후에 한 번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신용평가를 할 때 뭡니까요? 내 돈을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은 싱가포르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 이거예요. 아, 그런 면에서 예. 아니 그럼 지금 그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한국은행에선 지금 작년에도 계속 그 얘기는 나왔었잖아요. 환율 막 출렁거릴 때 이러다 뭐 환율 IMF 97년도 그때 나라 절단 날 때처럼 외환위기 오는 건 아니냐 했을 때 외환 보유가 우리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이 4천억 달러나 된다.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그 충분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충분하면은 왜 이렇게 출렁거리겠어요. 일단 첫째는 그리고 왜 블룸버그 같은 데서 아시아의 가장 취약한 더군다나 태국이라든가 필리핀하고 우리가 비교될 나라입니까? 그렇지. 예? 그렇지. 그 나라하고 세 나라를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국가로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에서 블룸버그가 전 세계 경제 이 통신사 중에 3대 통신사 중 하나 아닙니까? 거기서 자체 개발한 걸로 계산해 보니까는 그렇다는 얘기고 IMF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미달됐었던 것이고 그러면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외환 보유액이 불충분한 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요.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계속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할 수 있느냐, 무역수지 흑자 달성할 수 있느냐를 보는데 그게 결국 맞물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요. 아니, 저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뭐 IMF나 이런 국제기관에서는 주로 한국의 그 외환 보유가 부족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은 했어요. 그러니까 더 쌓아놔라 했는데 IMF나 이런 기관이야 당연히 미국의 입김이 당연히 들어가는 기관이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각 나라가 달러를 잔뜩 쟁여놔야지만 이 달러의 가치가 커지니까 야 니들 달러 부족해 그거 갖고선 큰일 나 니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거든.
미국이 G20 정상회담을 만든 이유가 예. 그 달러가 해외로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예. 그 달러가 다시 월가로 유입돼가지고 그 미국의 소위 말해서 시장금리 채권 가격을 예. 흔들흔들 거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연준이 금리 정책을 그러니까 써도 예. 시장금리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G20 정상회담을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소위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외환 정책에 대한 이 보고서를 지금 1년에 2번씩 하는 이유도 그거 3가지 기준 만들어 놓고서 따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싱가포르나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외환시장 개입이에요. 근데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라든가 경상수식자에 대해서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여기뿐만 아니라 스위스조차도 그거 개의치 안 되니까요.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거를 방어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통화정책이다 이거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자기들은 다 하면서 왜 독일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었어요. 트럼프 때. 근데 독일이 뭐라 했냐면은 유로화는 독일의 통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바론과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냥 입이 쏙 들어가 버렸죠. 유로화를 어떻게 독일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메르켈 당시에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독일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그렇죠. 정도의 가장 비중이 높으니까 그런데 근데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자기들 이게 화폐 주권 문제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이 한 나라의 그러니까 경제 주권의 핵심이 화폐 주권이거든요. 근데 화폐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 이게 너무 감각들이 없어요. 자 오늘 갈 길이 멉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그래서 뭐 일단 일부는 그것까지로 하고 다만 일부에서 외환 보유가 우리나라 충분한 줄 알았는데 지금 뭐 대만보다도 지금 훨씬 떨어진다. 싱가포르 같은 데는 많다고 저는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 환율이요. 작년하고 올해 환율이요. 글로벌 금융위 때문에 더 원화가 떨어진 거 아세요? 그렇죠. 지금 1,300원, 1,330원 되니까 그게 2020년도 그렇고 2020년 연속 그러는데 평균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야 그러려니 했지만은 지금 왜 우리가 그렇게 이게 안 떨어져 다시 회복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집니다. 아니 그거는 뭐 좀 길어지는데 요거까지만 궁금하니까 그거는 환율이 사실 그 나라의 그 산업 경쟁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국가 경쟁, 산업 경쟁력이지 뭐. 근데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수출이 워낙 안 됐고 반도체 때문에 수출이 안 됐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무역 수지 계속 적자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영향 받아서 환율이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다.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요. 최근에 무슨 뭐 수출 회복된다라고 반도체 회복된다고 그러는데도 1,330원 대에서 미수 내려가느냐고요. 잘 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안 내려가. 대만은 근데 대만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거기도 TSMC가 전체 수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고 대만은 근데 왜 저기 무역 수지 흑자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냐 이거예요. 그럼 그럼 국제시장 그 환시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산업 수출이 지금 반짝 좋아지고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저거 오래가지 못한다. 이걸 예측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뒤에서 좀 이제 산업구조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삼성전자를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는 주가가 전체 종합주가로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떨어졌잖아요. 삼성전자가 연초 대비 지금 한 8 내지 9%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요. 다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아닙니까? 근데 그럼 이게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다니까요. 지금 반도체가 지금 그러니까 다시 회복 국면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게 삼성전자 아닙니까? 투자하고. 근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맥을 못 추냐 이거죠. 이건 좀 뒤에 산업구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먼저 이번에 2부로 넘어가서 지금 1부가 지금 너무 길었어요. 통계청이 지금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내놨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한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렇죠. 그 당시는 뭐 3분기까지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요 통계들이 경제 통계들을 저는 쭉 이렇게 계속해서 수십 년간 들여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주요 통계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2023년께. 작년께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이제 4분기 이제 그러니까 국민소득까지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그것도 발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업들에 대한 그러니까는 이 그 실적
소위 4분기 실적만 예. 이제 이게 3월 주총때 이제 많이들 이제 보고가 나올 거고 예. 그때 짓게 될 것이고 그것만 빼놓고는 다 나왔어요. 주요 통계들이요. 예. 그래서 2023년을 종합적으로 평가가 가능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022년도는 한 4개월 정도는 전임 정부하고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인데 2023년은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상 순수한 온전히. 첫 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2023년이 돼서도 경제가 계속 안 좋으면은 이거는 그때는 2022년도는 전임 정부하고 연결되는 저거니까는 그렇지만 이게 2023년 돼서도 계속 경제가 안 좋으면은 핑계거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2023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수치들은 뉴스공장에서 소개하고 그랬지만은 우리나라 이 경제 생태계가요. 생태계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경제 생태계가 예. 경제 생태계 사이클이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는 이제 이걸 그 위기 경보를 울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으로 평가를 했지만은 좀 재언도 드리고 싶어요. 재언. 예, 재언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뭐 윤석열 정부도 선거 이기려면은 경제 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이기길 원하시는 것 같네. 아니 이거는 국민들한테 지금 피해가 가는 거니까요. 예. 진짜입니다 저는요 이거 예.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생 경제 투어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토론회 투어를요. 뭐 업무 보고에 한 뭐 형태로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뭐 925종가를 그러니까 공약을 실천하려면은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돈에 한 10분의 1이 아니라 한 10분의 1만 투자해도 지금 저 민생 경제 많이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 경제를 이해하는 데 속에서는요 이제 가계, 기업, 대외 경제 이 세 가지를 들여다보면 대충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계부터 제가 먼저 정리한 겁니다. 뭐 복잡해. 근데 이제 가계한테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이죠. 그렇지. 소득입니다. 소득을 보게 되면 통계청에서 나온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소득도 있고 그런데 제가 3분기까지는 과거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4분기를 보게 되면 21년 4분기니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전 해죠. 복잡하니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그렇죠. 나오셔도 돼. 그 패드 들고 나오셔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를 아니 제가 들고 올게요. 요거 21년 4분기. 이게 한 365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반올림에서요. 여기 보게 되면 358만 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작년 4분기에. 그러니까 이거 21년을 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라고 해서 비교를 하시면 직전에. 그러니까 2년 전하고 그만큼 떨어졌다. 2년 전하고 어떻게 되는 22년은 두 정부가 오버랩된 기간이었으니까. 그럼 2년 후에 어떻게 한국 경제가 달라졌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여기에는 자영업자도 다 포함된 겁니다. 전체가 소득이 떨어졌네 오히려 늘어난 게 아니고. 보통은 다 늘어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물가 올라가면 소득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따라서. 아니 이게 실질 소득입니다 물론. 이거 그러면 어디서 그 저에 나온 자료에 이게 통계청에서 통계청에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2021년과 비교 안 하잖아요. 오케이. 자, 2021년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임금 노동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예요. 사업체들 이제 가는 여기 보게 되면은 2021년도에는 그러니까 360만 원이 썼는데 2024년 355만 원으로 임금 노동자들은 이쪽으로 오셔야지 표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말씀해야지 표가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가리키려고 하다 보니까 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들도 다 포함된 거고 비임금 근로자들도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가계한테 중요한 게 그다음에 자산이잖아요. 소득과 더불어서요. 순자산도 보게 되면 순자산도 보게 되면은 4억만 원 넘었다가 3억 9천만 원으로 떨어졌지요. 다 줄었네. 그러면 소득하고 자산이 줄어들면은 가계는 당연히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자산은 부동산 많이 올랐는. 부동산까지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계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가계의 소비 지출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보게 되면요. 가계가 지출을 줄이기가 힘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의료비, 교통비는 지하철 요금 올리고 버스 요금 올리면 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이용 안 하고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녀 교육비 이런 것들 가격 올리면 학원비 올리면은 그냥 가계가 수용을 하죠. 그런 게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소비 이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소모성 먹고 마시고 입고 신고 하는 이런 것들을 줄입니다. 그게 얼마나 줄었냐면 3조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그건 줄었네. 예, 3조 원이나. 예? 이게 이게요. 어느 때로 줄어든 거냐면 2013년 수준으로 간 겁니다. 2013년? 예. 10년 전으로. 예. 이 소비 지출액이요. 예. 이거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예? 자, 소비가 그렇게까지 줄어들었어요? 아니 수입이 그럼 자영업자들이 살 수가 없겠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직접 사례받는 게 누구냐면 자영업자들입니다. 내수업종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은 나이스 신용평가의 자료인데 개인 사업자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사업자 등록을 낸 자영업자들. 이들의 그러니까 다중채무자. 3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그러니까 빚을 낸 사람들이요. 이걸 다중채무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의 연체액이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 2021년에 10조 원이었었는데 재작년만 해도 2020년에도 4조 원뿐이 안 증가했었어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얼마가 증가했냐? 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가속도가 붙잖아요. 이게 21년에 10조 원이었다가 22년에 14조, 4조 원 늘어났는데 그것도 안 좋았는데 8조 원이 더 늘어나 버렸네 이번에는. 이게 그러니까 소비가 이렇게 작아지니까 그렇죠. 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팬데믹 때보다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이유가 소비 지출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저걸 늘려야 되겠네. 그럼 소비 지출을. 이거 막으려면은 결국 가계의 소득을 소비 지출을 할 수 있는 소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처방적 뻔한 거야. 이거는 경제학 논리가 필요 없어. 아니 이게 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다는 게 딱 나오네. 그렇죠. 딱 나오네 이거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이거 보기도 저기 임금 노동자 수입만 빼놓고요.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통계청이라다가 한국은행 자료들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길래? 자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좀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그럴까요? 원래 나오시면은 비주얼이 저보다 떨어진다고 안 나오시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제가 비주얼 떨어지잖아요. 자, 보시게 되면요. 2022년만 하더라도 세후 명목소득이요. 세후 명목소득이 그러니까는 뭡니까요? 2017년부터 21년보다도 문재인 정권 때보다도 연평균 증가가 높았었어요. 소득이 명목소득이 세후 명목소득으로요. 그러니까 물가 고려 안 한 거. 근데 물가를 고려하는 순간에 이 이전에 1.3%로 증가하던 것이 마이너스 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첫째 타격을 입힌 거죠. 물가가 타격을 입힌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가계들한테 소득을 줄이는 데 미치는 영향이 금리죠. 금리요.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재밌는 게요. 이게 제가 그 미국의 글로벌 금융 때랑 비슷한 지금 느낌이 좀 드는 게 되게 저소득층이 좀 타격을 볼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금리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요. 이자 비용 부담 증가율이 21년부터 23년간에 전체 가구의 그러니까 평균 이자 부담 증가율이 5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이자 비용 내는 거에 비해서 52%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분이 하위 10%는 12%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이자 부담이요. 그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대출을 별로 안 이용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위 10%는 없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저기 상위 90% 80에서 90에서 100 있는 상위 20%는 64%나 증가했어요. 가장 많이 증가했어. 이자 부담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위 10%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 지출도 줄었습니다. 상위 10%도 작.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요? 주로 중상위층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은행 자금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유리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부동산도 구하고 자산 투자에 한 거죠. 이자는 많이 물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자가 금리가 확 올라가는 바람에 이자 부담이 확 증가한 거죠. 증가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압박을 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압박을 하다 보니까는 이들조차도 소비 지출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부자들조차도. 아니 실제로 보게 되면 중간부터가요. 전체 이자 부담 비용의 평균보다도 더 높은 게 그 중상위들부터 높아져요. 그래서 최상위가 가장 이자 부담 비용이 올라갔다니까. 왜? 대출액이 많아가지고. 대출을 많이 썼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소위 말해서 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자 부담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죠.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실질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가계가 자영업자 붕괴의 원인인데 지금 이걸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자영업자 대출 연장으로 이렇게 계속 이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건 비봉책이죠. 사실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잖아요. 예. 근본적인 해법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일부 그러니까는 진보 진영조차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주인가 이번 주 총가요. 이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이게 오래된 하나의 해법인데 뭘 그랬냐면 자영업자들 이제 소상공인들 저소득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자 이런 것을 이제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하고 금융회사 각각 15조 원씩 만들어가지고 한 30조 원 만든 다음에 이걸 긴급 금융회생 기금이라고 조성을 하자. 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100조 원 정도를 그러니까는 이 저소득층이 지고 있는 부채를 이게 상환을 못하게 되면 이게 부실 채권이 되니까는 할인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한 100조 원 정도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내놨어요. 저는 근데 이거 만약에 이거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서도 부채 탕감 같은 거 하고 그랬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정부들이 보게 되면은 매 정권들마다 이거 해왔던 거예요.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었어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저는 일회성 효과뿐이 없다 이거예요. 탕감해 주는 건. 왜 그러냐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소득을 늘려줘야지만이 소비가 늘어나는데. 소비가 안 살아나면은 또 다시 시간 지나면 또 생길 게 아닙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하고. 그렇죠? 그럼 그때마다 계속해서 상감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걸 접근할 거냐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30조 원이라 했는데 30조 원인데 우리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요. 그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때 투입한 돈이 한 23조 원뿐이 안 됐었습니다. 21조까지 23조뿐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 소득의 차이 없이 그냥 다 준 거. 그렇죠. 그때 세대별로 이렇게 최대 100만 원까지인가 그렇게 준 거 있었잖아요.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무조건 다 써라. 그렇죠. 동네 가게 가서. 그때 5월 10일부터인가 해가지고 8월까지 쓸 수 있게 해가지고 한 거 있었죠. 그때 매출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거든요. 매출이. 그럼 자영업자들한테는 수입이 지금 살아나지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는 못 갚는 거라고. 못 갚고 그걸 계속 연장해 주는데 문제는 이걸 언제까지 연장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탕감하자라는데 탕감이라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해법이냐고요. 물론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도 일부러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에요.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다른 예를 들어서 코인 그 탕감 그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는 정말 돈 벌려다가 빚진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코로나 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내한 분들이잖아요. 자영업자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 사회가 부담을 같이 져야 된다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요.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더 안 좋다 그래요. 상황이요 지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일부 경제 지표들은요. 팬데믹 때보다 실제 더 안 좋아요. 거시경제 지표들이요. 그러면 지금 그게 그 안 좋은 이유가 물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이런 것도 충격이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왜 그러니까 정부가 이 긴급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안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그 대책은 탕감 이것도 물론 일부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진짜 근본적인 대책은 저 말한 대로 소비를 빨리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썼던 것처럼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일종의 기본소득 그런 사회소득 같은 거 제가 여기서 얘기했었죠. 사회소득을 일정 기간 안에 무조건 다 쓸 수 있어야만 하는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그게 진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20조를 쓰면 그게 승수 효과로다가 그때 그게 2배가 된다, 4배가 된다 쓰는 사람이 삼겹살집 가서 2만 원 받을 그 소득 그 지원금 받았으면은 2만 원어치만 쓰겠냐? 한 5만 원어치 쓰냐고요. 지금 근데 현 정부에서 우리가 흔히 지원을 해주는 게 차상위 계층까지가 되게 되잖아요.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에 우리나라 통합기준소득으로요. 차상위 계층이 그러니까 통합소득 이게 뭐냐면요. 연소득이 그러니까 50% 미만이 이제 우리가 차상위 계층을 이렇게 가는데 통합소득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하위 30%에 해당되지는데
하위 30% 통합소득 기준으로요. 근데 이게 연소득이 통합소득이라는 건 모든 것 소득 다 통해서 다 한 거죠. 금융소득, 근로소득 예, 그렇죠. 다 통해서. 소득은 다 합쳐야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 1,860만 원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월 수입으로 뭐냐 15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월 155만 그럼 155만 이후에 있는 사람들 150에서 만약에 200만 원 있는 사람들은 안 힘드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른 상황 속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이걸 연장하는 건 더더군다나 연장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자영업자들도 별로 그러니까 즐거워하지 않죠.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안 해주는 것보단 그래도 뭐 즐거워하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법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자꾸만 이제 자기들 이제 그러니까 더 장사는 안 되는데 이자 부담 늘어나고 미뤄지기만 계속 뒤로 미뤄지기만 하는데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럼 가계 경제 뭐 지금 저건 그렇고 그러면은 대외적인 경제 상황도 지금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그래서요. 저 그거를 이제 좀 한 번 더 일어나실래 그러면? 비주얼도 안 좋으신데. 자,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무역 수지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5월 달부터 최근 2월 달까지가 이제 무역 통계가 나왔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 무역 흑자가 구가됐던 나라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같은 22개월 평균이 890억 달러 흑자였었어요. 그때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466억 달러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그 뉴스공장에서 저거 보긴 봤어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그 결과 흑자에서 그냥 갑자기 적자 그럼 한 1,300억 달러 정도가 갑자기 훅 줄어들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환보유액도 그러니까 이게 줄어든 거예요. 아까 335억 달러 줄어든 거예요.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작용한 게 대중무역 수지죠. 물론 이건 뭐 사실 많이 알려진 거잖아요. 중국과 러시아 수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축이 될 때 그 직격탄을 맞는 게 기업들이겠지만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주력이 대기업들입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5대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 주력 산업들을 대부분 대기업들이 하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럼 대기업들이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투자를 못 하죠. 그렇지. 투자 안 하고 생산도 줄이게 되죠. 그게 기업 지표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다음 기업 지표를 좀 볼게요. 이게 앞에 그러니까 내수하고 더불어 가지고 내수하고 더불어서 기업과 생산의 모습 변화를 봐보세요. 설비 투자가 이건 쉽게 비교를 하게 해서 2015년을 100으로 놨을 때 그럼 퍼센테이지를 쉽게 계산되니까요. 2021년도에 123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3%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2015년에 비해서 2021년은 많이 증가했어. 23%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많이 뭐 시간도 지났죠. 10년이나. 근데 2023년에 이게 12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빠진 건데. 되게 투자라는 건 감가상각도 있기 때문에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시각한 겁니다. 가계의 소득이 줄어드는 거 못지않게. 기업들이 설비를 오히려 그 감가상각대로 그냥 놔둔다. 더 이상 뭘 들여오지도 않고 뭐 그냥 놔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죠. 총액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이게 똑같아도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순투자는요. 근데 이제 이게 줄어들었다는 얘기. 이게 시각한 겁니다. 봐보세요.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4분기까지 안 나온 건데 9월 달까지 집계한 거면 145조 원 하던 것이 95조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익도.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왜 그랬어요?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죠. 뭐 당연히 이건 상식이죠. 이익이 줄어드니까 수출도 당연히 이제 설비도 당연히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맞물려 있는 거죠. 그 산업 생산을 보게 되면은 산업 생산도 대개가 우리가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산업 생산도 보게 되면은 다 줄었네. 다 줄었잖아요. 그 이게 건설 수주액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많이 줄어든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과 관련된 지표들이 가계의 그러니까 경제 지표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업들도 왜 이렇게 가계뿐만이 아니고 기업들도 왜 이렇게 나빠진 거냐? 뭐가 잘못됐길래? 그야말로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가지 있는데 내수가 그하고 자 이제 그 다음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넘겨봐 보세요. 지금 이건데 이게 경제 생태계가 가계는 소득하고 자산이 그러니까 축소된다는 거 아까 봤죠. 그게 소비 지출을 축소시켜요. 그렇죠? 자영업자 매출이 축소가 되죠. 직격탄을 날리죠. 이게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내수에 담당하는 중소기업들도 영향 미치죠. 대기업들도 뭐 내수를 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그러니까 매출과 수익을 축소시킨다고요. 영향을 미쳐. 근데 수출이 축소됐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매출과 수익을 축소시키죠. 그렇죠? 이중으로 이렇게 받죠. 그러니까 생산을 축소시키죠, 당연히요. 만들어도 물건이 안 팔리고 그러니까. 그럼 설비 투자를 축소시키죠. 그렇죠? 이쪽은 대출 연체가 급증을 하고 있는 거고. 가계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산 축소하고 투자 축소하게 되면 일자리가 환경이 좋을 수가 있어요? 안 좋지. 그러니까 60세 이상 일자리로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산업 생태계를 투자를 계속 해야지만 혁신도 일어나고 그럴 게 아닙니까? 산업 구조를 굉장히 그러니까 퇴행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소비 지갑이 두툼해져야만이 소비를 할 테고 소비를 하면은 기업들이 물건을 만드니까는 투자를 또 할 테고 그러면 그게 다시 또 일자리로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게 선순환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생태계. 그게 지금 빠그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계가 한 70% 정도가 전체 가계의 70%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경제활동하는 70% 정도가요. 소득이 그러니까는 315만 원 다 미치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월소득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빚내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소비 지출까지 줄여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냐고요. 집 없는 사람들이 대개 밑에 몰려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걸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경제 환경에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시중 통화량은 지금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시중 통화량은. 시중의 통화량은 지금 긴축 금리 높이고 긴축하는데도 통화량은 늘어났어요. 그 제가 들어가서 왜 늘어났을까 그거는? 아니 긴축하면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그렇죠. 그런데 시중에 이 통화량이요. 통화량이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이 변했냐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2021년 8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8월 달부터요. 그래서 2023년 1월 달까지 마지막까지 올렸죠. 근데 이제 12월 달까지 지난해 12월 달까지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통화량 지표를 볼 수 있는데 442조 이상이 증가했어요. 통화량이요. 이 기간 동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를 최고로 올린 23년 1월부터 지난 23년 11개월 동안도 119조 원이나 증가했어요. 통화량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2021년 8월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 12월 달까지 통계가 지금 통화량 집계가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가 442조 2천억 원이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금리는 계속 올렸는데. 그렇죠. 총 통화량이. 그 이상하네. 그리고 왜 안 줄었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못 올린다 이렇게 했던 작년 11개월 동안도 119조 원이나 증가했다고요. 그때는 당연히 뭐 그럴 것 같고. 아니죠. 금리를 그러니까 높여놨어가지고 했으면은 이게 긴축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게 아닙니까? 더 이상 안 올렸어도. 그렇죠. 금리를. 그게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긴축이 충분하다 해서 멈춘 거 아닙니까요? 근데 119조 원이나 증가했다 이거 11개월 동안에요. 그러면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요. 금리 인상하고 난 이후에 거의 9,100억 달러 이상이 그러니까 줄어들었어요. 통화량이요. 이게 통화 정책이죠. 통화 정책이요. 그럼 이게 왜 그랬습니까요? 왜 그랬겠냐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출 연장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PF 대출에 부실되는 기업들한테 돈 추가 대출 해주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결과예요. 그 결과라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그러니까 긴축을 못하니까 물가가 잘 안 잡히죠.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기준금리는 올리더라도 시중에 돈이 더 풍부하게 돌아다니니까 물가가 잡힐 수가 없는 거죠. 안 잡히죠. 안 잡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가 안 잡히니까는 가계는 그러니까는 더 죽겠죠. 실질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실질소득이 줄어들으니까. 그러니까 소비 지출 더 줄이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은행하고 금융위원회 금융당국하고 서로 한때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한국은행장도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그 얘기 비슷하게 꺼낸 것 같아. 금융 통화 정책을 지금 행정당국이 무위로 만든다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하고 그래서 야, 서로 싸우는 거냐 그런데요. 저는 하는 총재가 저는 너무 좋게 얘기하면 소극적이고 좀 거칠게 얘기하면 비겁하다고 봐요. 보게 되면은 한은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 금융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소위 4자회당 5자회동 하잖아요. 기재부 장관이 주최해가지고 금융감독원장까지 포함해가지고 하잖아요. 할 때마다 거기 참여해가지고 다 동의해주고 지원책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해놓고 나서 뭘 그런 소리예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통화 정책을 행정부가 무력화시켰다 이거죠. 오히려 정책금융 싸게 내려주고 예. 은행들 팔목 비틀어서 상생금융 외치면서 금리 내려라, 대출금리 내려라. 예. 서민 국민들 다 죽는다. 예. 물가는 올라가더라도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힌 거고 지금 돈이 이렇게 쫙 풀리고 그때 오히려 부동산은 그래서 쫙 올라갔어요 작년에. 예. 근데요.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예. 돈이 풀리면 이게 경제 활동에 좀 도움이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있죠.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뭐냐면 GDP를 통화량으로 나누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이 얼마나 잘 순환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경제 활동을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실물 경제 활동이. 그렇죠? 이게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때 확 떨어졌다가 이게 다 많이 회복이 됐어요. 당연히 회복되죠. 경제가 회복되면서 돈이 그러니까 이제 경제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작년도가 재작년도 더 떨어졌고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한 0.57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조를 투입하면 50조만이 그러니까 실물 경제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떨어지는 게 돈이 그러니까는 필요로 하는 곳에 가격이 좀 갑니까? 이거지. 예. 기업도 투자를 안 하니까는 자금에 대한 수요도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돈은 굉장히 그럼 그 늘은 돈이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요? 죽은 돈이 돼버리는 거죠. 죽은 돈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실물 경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산업 자본이나 이런 데 들어갈 안 가고 되는데. 좀비들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하고 앉았고. 예? 아까 좀 시간 지났지만은 그거 하셔야 돼. 윤석열 정부한테 재원 그래서 선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답이 보이지 않아요? 가계 소득을 먼저 그러니까 살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대외관계를 그러니까 이념 가지고 그러니까 대외관계 하면 안 돼요. 경제 이거 하는 데 속에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그러니까 조정하는 거 싫으면은 내수라도 그러니까 가계 소비가 살아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 이게 파산되는 거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계 소득 강화해 주는 거가 가장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925조를 한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100조도 안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역 아까 얘기했듯이 21, 2조 분이 안 됐었는데 한 50조만 가더라도 갈 수 있잖아요. 가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가계가 굉장히 한시름 놓죠. 950조는 뭐 내년에 올해 한꺼번에 다 쓴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살리고 가계가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의 대부분이 가계 아닙니까? 가계가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의 가계들이. 그러면은 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간단한 건 아니지만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50조라는 게 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한 50조. 그래서 내수를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구조조정을 가끔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비들을 계속해서 돈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데 이거 정리를 해야 되죠. 근데 내수가 강해야지만 이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랬으니까 하죠. 미국은요 내수가 강하니까 원칙대로 하죠. 근데 우리는 원칙대로 못 하고 계속 돈 풀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런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걸 안 해결하니까는 계속 꼬이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제가 표현하는 게 이게 뭐냐면 잘못 낀 첫 단추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첫 단추 잘못 끼니까 두 번째 단추도 계속 어긋나지죠.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의 색깔은 가리다 보니까 부자 감세로 이렇게 막 하고 앉아 있고. 죽겠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자들은 소득이 좀 가처분에서 줄어들었어도 그걸 견딜 수는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상위 10%는 95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니까는 월 소득이요. 거기까지는 뭐 그냥 그러니까요. 알아서 잘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고 있는 자원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 교수님 한번 모시면은 기가 다 빨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자,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할 얘기를 다 못했는데. 다음 2주 뒤에 또 나와서 하시면 되지 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부터는 이제 매주 금요일 좀 새로운 고정 코너 좀 저희 경제쇼에서 준비했습니다. 내일 첫 시간에는 부동산 PF 위기가 왜 왔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제가 좀 직접 제가 뭐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 말을 좀 쉽게 전달하니까 제가 브리핑 형식으로 좀 PF 부시 터져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저 좀 하자고요. 제가 브리핑 형식으로 좀 내일 좀 풀어보겠습니다. 뭐 저하고 함께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
요즘 핫합니다. 그리고 배우 김규리 씨 두 분도 함께 경제뉴스 2면 같이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기자 홍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